2000년 9월, 장소는 일본이었습니다. 20대의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안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채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혼자 생활하고 있던 탓이었는지 이 여성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요,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야 이 여성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발견이 늦었던 탓에 이미 시신도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범인이나 증거,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때문에 유사 사건을 자주 접해본 베테랑 형사들도 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제대로 알아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공개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TV 프로그램까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자 방송국에는 사망한 여성에 관련된 각종 제보들이 전달되기 시작했고요. 그중 피해 여성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다는 제보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보자는 남성이었어요. 사망한 여성이 죽기 며칠 전에 자신에게 직접 전해준 물건이 있다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말과 함께 이 전달받은 물건을 해당 방송국에 공개해버립니다. 받았다는 물건은 편지였어요.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아마 2, 3일 내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표적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팬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돈도 계속 없어지고 있고 매일 편지를 끈질기게 보내는 싫어하는 팬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인이 아니니 더 무섭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대신해서 서클 활동을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최근부터 어느 팬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이 편지를 쓴 당사자이자 이번 살인사건의 피해 여성은요, 바로 억대 계약금을 받던 유명한 인기 만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피해 여성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제보자 남성이 방송에 공개한 이 친필 편지는요, 이번 인기 만화가 사망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줄곧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오던 술집 여 종업원도 자택에서 마찬가지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여성은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일하던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예쁜 외모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이 여성에게는 평소 유난히 많은 관심을 보이던 단골 손님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손님은 사망한 여성에게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선물들을 하면서 환심을 샀고 결국 연인 관계까지 발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이별한 이후부터 벌어졌던 거죠. 헤어진 이후 폭력적으로 돌변한 전 남자친구이자 손님이었던 남성은 죽은 여성에게 널 죽이겠다라는 협박과 욕설이 섞인 전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르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두 사건의 피해자는요, 사실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낮에는 억대 연봉의 인기 만화가였지만 밤에는 신분을 숨기고 술집 여성이 되어서 이중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요시다 요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죽음이 발생한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과 사망 원인, 동기 등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범죄 사건은요, 2000년 9월 29일
일본 도쿄구 카메이도에서 발생한 인기 만화가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요시다 요코의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29일 일본 도쿄도 코토구 카메이도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에 센서스라고 불리는 인구조사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세대를 돌면서 거주자의 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진에 보이는 이 아파트 각 층을 돌면서 인구조사를 하던 조사원은 어느 한 집에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아무런 대답이나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집안 사람들이 모두 외출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집을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무언가 썩는 듯한 냄새가 새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원이 발길을 멈췄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조사원은 결국 이 집을 지나치지 않았고요.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렸고 관리인과 함께 집안을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시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여전히 집안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내부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관리인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봤는데요. 이상하게도 문이 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풍겨오는 이상한 냄새는 더 강하게 코를 찔러왔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정도의 악취로 이 두 사람은 급히 손가락으로 코를 막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외로 집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마른 지 한참 지난 것 같아 보이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요. 집안 살림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여러 개의 명품 가방도 눈에 띄었습니다. 관리인과 조사원은 집안을 돌며 이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화장실과 부엌을 살펴봤죠. 집안은 주인의 손이 닿은 지 며칠이 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으로 이렇게 심한 악취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모두 둘러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방 하나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죠. 관리인이 이 방을 열어보자 그제서야 악취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 안에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되어서 상당 부분이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여성의 신신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죽은 여성은 발견 당시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 상태였고 얼굴은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계절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유독 또 일본은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이 부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굴이나 지문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치과 기록을 살펴봤죠. 이 기록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망한 여성이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28살의 요시다 요코라고 하는 만화가로 밝혀집니다. 요시다 요코의 살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에 현금과 귀중품이 그대로 있고 사건 현장인 집 안이 비교적 깔끔하다는 점과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얼굴이 가려진 상태를 보고 강도나 제3의 인물에 의한 살인사건이 아닌 요시다 요코란 여성에게 원한을 갖고 있거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면식범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가게 됐죠. 만약 흉기에 의해 살인을 당했던 것이라면 상처 모양을 분석해서 흉기의 모양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흉기를 소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나 어디서 구입했을지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자의 시신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흉기 사용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범인의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열흘 전에 사망했을 것이라는 대략적인 추정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흘 전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아주 순조롭지 못한 상태였죠. 사건의 실마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자 결국 이 사건을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시사 프로그램인 기적의 문 TV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사건이 방송이 될 수가 있었어요. 방송사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방송사에서 취재를 시작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요시다 요코에 관련된 각종 제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제보자가 있었던 거죠. 제보자는 자신을 죽은 여성의 친한 친구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요시다 요코가 자신에게 맡긴 편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제보를 했던 건데요. 이 편지가 앞에서 봤던 일본인이 아닌 스토커 팬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제보자이자 친구라고 주장하는 이 남성의 말에 의하면은 요시다 요코라는 여성은 꽤 오랫동안 중동계 외국인 팬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친필 편지가 등장하자 프로그램 제작진은 요시다 요코의 죽음에 이 외국인 스토커 팬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경찰에 이 사건을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 편지에 쓰여진 글씨가 죽은 요시다 요코의 글씨체와 너무나 달랐던 거죠. 틀림없이 요코의 친필이라는 편지의 글씨체는요, 오히려 이 편지를 가지고 있던 제보한 남성의 필적과 똑같았어요. 일본의 유명 필체 감정가까지 동원을 해서 분석해본 결과 이 편지는 제보자인 남성이 쓴 것이라는 확인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제보자 남성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요시다 요코가 아니라 본인의 필적인 것을 확인했다 라면서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그러자 이 남성이 자신의 편지 조작을 인정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다시 물어보자 이 제보자는 유명 만화가로 많은 돈을 벌고 있던 요시다 요코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벌인 일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짜 편지로 인해 요시다 요코 살인사건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요코의 연수입이 1,000만 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억 원 정도를 벌고 있었던 건데 다시 조사를 해보면서 요시다 요코의 사생활을 확인해본 결과 이 인기 만화가로만 알고 있던 여성의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실제로 베일에 쌓인 것이 훨씬 더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 영국의 크리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에게 이번 사건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크리스는 영국에서 드림 디텍티브라고 불리면서 꿈을 투시하는 능력으로 각종 사건을 해결하고 있던 유명한 초능력자였어요. 의뢰를 받게 된 크리스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에서 요시다 요코를 죽인 범인의 얼굴을 봤다는 말을 합니다. 꿈 내용을 알아야겠죠. 크리스 로빈슨이 꿈에서 본 내용은요, 요시다 요코가 죽던 날 밤 범인은 파란색 노선의 전철을 타고 종점에서 내린 뒤에 역 근처에 오토바이 대리점을 지나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코를 살해한 후 도망치던 도중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진술과 함께 꿈에서 보았다는 범인의 특징과 함께 이 몽타주를 그려줬습니다. 크리스 로빈슨이. 그리고 이 몽타주가 프로그램을 통해 그대로 전국에 방송이 됩니다. 몽타주를 보면 남아시아계의 약간 그늘진 얼굴을 가지고 있고 범인의 나이를 대략 25살에서 35살 사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이고요. 체형은 근육질에 안경은 쓰지 않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래 검정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파란색 노선의 종점역에 살고 있지만 그럼 둘 중 하나이겠죠. 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 드림 디텍티브라는 사람의 말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비과학적인 초능력자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범인의 몽타주가 방송이 되자 놀랍게도 이 모든 조건과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몽타주 속 그림과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는 이 남성과 같은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람의 제보였어요. 요시다 요코 살인사건이 발생하던 시기에 이 남성이 파란 노선의 전철이 다니는 곳에서 살았으며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라는 제보였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여자친구와 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죽이겠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는 증언까지 했어요. 이어서 이 제보자의 진술을 더 들어보면 당시 이 남성의 여자친구는 도쿄 시부야의 한 풍속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단골 손님과 직원으로 알게 되면서 남성이 아주 적극적이고 각종 비싼 선물을 통해 연인 사이가 된 것까지 일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시다 요코는 만화가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풍속점에서 일하는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로 풍속점을 찾아갔어요. 해당 풍속점 가서 직원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요시다 요코의 이름도 있었던 것이죠. 경찰은 이제서야 요시다 요코라는 여성이 만화가라는 직업 외에 풍속점에서 직업 여성으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왜 이 역대 연봉의 인기 만화가가 술집에서 일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 그래요. 하지만 요시다 요코는 아주 뛰어난 외모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고 만화가로 일할 때보다 이 풍속점의 수입이 더 많았을 정도로 손님들에게 인기 많은 직원이었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이 제보자의 내용만 가지고는 그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의 전 여자친구가 풍속점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여성이 요시다 요코인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여러가지 정황들을 따져볼 때 전 여자친구와 요시다 요코는 동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요시다 요코의 또 다른 동료 말로는 집에 평소 요코와 어울리지 않는 명품들이 많았고 당시 부모님과 몇 년째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죽기 얼마 전부터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가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결정은 교제 중이던 남성과 헤어진 후에 어떤 협박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정황이죠. 여기까지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두 가지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범인이 다 나온 것 같죠? 몽타주랑 비슷하다는 그 남자를 잡아서 조사해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모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황들이 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반대로 범인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완벽한 증거는 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것도 꿈을 투시한다는 이 초능력이라는 비과학적이고 공식적이지도 않은 수사 기법이었기 때문에 공권력이 작동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증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심해 볼 만한 물증도 없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 제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도남동 미입주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이혜령 씨 사건이에요.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들이 꽤 많습니다. 사망한 지 며칠 동안 방치되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었고 피해 여성이 그렇게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금품을 노린 사건은 아니라는 점, 몇 가지 증거와 증언들이 있긴 하지만 모두 심증뿐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도남동 사건이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었죠. 이런 사건이 유사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시다 요코 살인사건도 범인은 전 남자친구일 것 같다라는 심증이 있지만
강력한 심증이지만 그렇다고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 만화가 살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도남동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드는 의문점은 뭘까요? 요시다 요코의 친구라면서 자필 편지를 제보했던 첫 제보자 이야기인데 왜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제보했는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요시다 요코를 질투해서 조작한 일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사실 이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기회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보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사자가 다른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 이것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일과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가짜 편지 사건이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던 그 낸시랭의 남편이라고 하는 전씨 이야기인데 2011년에 한 방송사에 고 장자연 씨가 생전에 남겼다는 친필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편지가 알고 보니 전 씨의 필체로 쓰여진 가짜 편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어요. 실제 편지가 존재하는가 이런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씨라는 인물이 실제 허위 제보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전 씨의 사례와 이번 요시다 요코 죽음에 관련된 가짜 편지 사례를 비교해보자라는 건데요. 당시 고 장자연 씨의 친필 편지라는 그 조작 사건을 두고 한 프로파일러의 말은 이랬습니다. 전 씨의 경우 정신분열증과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 같다라는 분석이었어요. 요시다 요코 사건의 경우는 가짜 편지를 쓴 남성이 실제 경찰 조사가 아니라 방송에 제보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단순히 사망한 피해자가 자신보다 유명하다는 질투심 때문에 죽은 친구의 이름을 팔면서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건 전체 내용이 여기까지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이 사건을 두고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는 한 현재 상태로는 수사를 해결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살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사망한 이 요시다 요코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에서도 아직까지 납득하기 힘든 의문점들만을 남겨놓은 채 의문사로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2000년 9월 일본에서 발생한 인기 만화가 사망 사건인 요시다 요코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